40층. 강태환의 집무실은 구름 위에 떠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발 아래 까마득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그 풍경은 어떤 감흥도 주지 못했다. 태환에게 도시는 숫자로 이루어진 거대한 장부, 정복해야 할 영토, 혹은 관리해야 할 자산 목록에 불과했다. 그는 K글로벌의 총수였고 그의 세계는 완벽한 질서와 통제, 그리고 차가운 정적 속에 존재했다. 그 정적을 깬 것은 비서의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였다.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들어와. 김 비서는 익숙한 무표정으로 다가와 은색 트레이 위에 올려둔 수십 통의 우편물 중 유독 눈에 띄는 하나를 가리켰다. 회장님, 이것은 비서실을 거치지 않고 배달된 개인 우편입니다. 태환의 미간이 좁아졌. 그의 개인 주소로, 그것도 K글로벌의 철통 보안을 뚫고. 이런 것이 배달되는 일은 드물었다. 그것은 값비싼 비즈니스 봉투들 사이에서 초라하게 구겨진 얇고 낡은 편지 봉투였다. 옅은 분홍색, 아이들이나 쓸 법한 유치한 색깔이었다. 수신일란에는 강태환님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발신인 주소는 흐릿했지만 서울에서도 가장 낙후된 어느 구역의 이름이 보였다. 그는 만년필을 내려놓고 봉투를 집어들었다. 종이의 질감이 거칠었다. 마치 그의 세계에 속하지 않는 이물질 같았다. 그는 능숙하게 종이칼로 봉투를 개봉했다. 안에서는 곱게 접힌 편지지 한 장과 가장자리가 바른 작은 사진 한 장이 떨어져 나왔다. 태환은 먼저 편지지를 펼쳤다. 강태환 아빠에게. 안녕하세요. 우리는 한솔, 한별, 한우, 한주예요. 엄마가 아빠는 아주 바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아빠가 보고 싶어요. 엄마가 많이 아파요. 우리는 괜찮아요. 그냥 아빠가 우리 아빠 맞는지 궁금해서요. 주소는 엄마 지갑에서 봤어요. 삐뚤빼뚤한 글씨. 이제 막 한글을 배운 아이의 필체였다. 태환은 편지를 뒤집어 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심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정한 리듬으로 뛰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누군가의 악의적인 장난, 혹은 새로운 형태의 협박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4명의 아이를 가진 적이 없었다. 그는 단 한 명의 아이도 가진 적이 없었다. 그의 시선이 책상 위에 떨어진 사진으로 향했다. 4명의 아이, 똑같이 생긴, 일란성으로 보이는 4명의 남자아이들이 낡은 소파에 앉아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은 빛이 발해 아이들의 얼굴이 선명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매가 이상하게도 익숙했다. 태환은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 뒤편에서 아주 희미하게 연필로 쓰인 이름을 보았다. 한서연. 순간 40층의 완벽한 정적이 깨지는 듯했다. 강태환의 세계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한서연. 그가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이름. 그의 청춘을 유일하게 흔들었고 그가 스스로의 손으로 무너뜨렸던 이름. 그는 그 이름을 기억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차가운 얼음 속에 봉인해 두었다고 믿었다. 태환은 편지와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는 그것을 서랍 깊숙이 던져 넣고 다시 서류로 눈을 돌리려 했다. 하지만 모니터의 숫자들은 더 이상 의미 있는 조합으로 익히지 않았다. 엄마가 많이 아파요. 한서연. 2개의 문장이 그의 뇌리에서 충돌했다. 그는 10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비가 내리던 날, 뉴욕발 비행기를 타기 직전, 그녀에게서 온 마지막 문자 메시지.
미안해요. 잊어. 그는 잊었다. 혹은 잊었다고 믿었다. 그는 K 글로벌을 물려받았고 감정을 삭제하는 법을 배웠고 지금의 강태환이 되었다. 하지만 이 낡은 편지 한 장이 그가 10년간 쌓아 올린 얼음벽을 사정없이 두드리고 있었다. 그는 인터폰을 눌렀다. 김 비서. 오후 일정 전부 취소해. 회장님. 하지만 싱가포르 이사회. 전부 취소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려다보았다. 여전히 도시는 발 아래 있었지만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였다. 그는 자신의 심장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음을 아주 오랜만에 느껴지는 생소한 감각임을 깨달았다. 그는 돌아서서 집무실을 나갔다. 운전기사에게는 휴가를 주라고 지시했다. 그는 직접 차를 몰았다. 목적지는 편지 봉투에 적혀 있던 그 낯선 주소였다. 차는 강남의 화려한 거리를 벗어나 강북의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태완의 검은색 세단은 그 풍경과 노골적으로 어울리지 않았다. 낡은 빌라와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곳,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담벼락과 여기저기 널린 쓰레기 봉투. 그는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다. 그는 차를 세우고 주소를 확인했다. 목적지는 반지하 방이었다. 창문은 길거리와 거의 맞닿아 있었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었다. 태완은 잠시 망설였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사기극이라면, 하지만 그는 이미 여기까지 와버렸다. 그는 굳은 얼굴로 낡은 철문을 두드렸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다. 실례합니다. 그가 막 돌아서려던 순간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문을 연 것은 아이였다. 사진에서 본 아이들 중 하나. 아이는 자기 키만한 문을 힘겹게 열고 낯선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아이는 태완을 보자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저씨. 누구세요? 태완은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사진보다 훨씬 더 말랐고 얼굴에는 작은 상처가 있었다. 그리고 그 눈, 자신을 비추는 그 검은 눈동자는 의심할 여지 없이 10년 전 한서연의 눈이었고 동시에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마주하는 자신의 눈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소라. 누구야? 안쪽에서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다. 기침 소리가 이어졌다. 아이가 뒤로 물러서자 방 안의 풍경이 드러났다. 좁고 어두운 방, 그리고 벽에 기댄 채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는 여자. 한서연. 그녀는 10년 전에 빛나던 모습이 아니었다. 깡마르고 창백한 얼굴, 생기를 잃은 눈. 그녀는 태완을 보고도 잠시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다. 누구? 신지.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방 안쪽에서 아이들이 더 튀어나왔다. 둘, 셋, 그리고 넷. 정확히 4명의 아이들이 모두 똑같은 얼굴로, 그러나 각기 다른 호기심과 경계심을 품은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강태환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얼음벽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서연의 눈이 공포와 절망으로 커졌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았다. 그녀는 아이들을 자기 뒤로 감추려 했지만 기침 때문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왜 당신이 여기? 태환은 그 어떤 서류에서도, 그 어떤 회의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혼란 속에서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이 듣기에도 낯설었다. 설명해. 한서연. 강태환은 문턱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다.
시간의 흐름이 비현실적으로 느려지는 듯했다. 반지하 방 특유의 눅눅한 냄새와 옅은 약 냄새가 그의 비강을 파고들었다. 그것은 그가 속한 세계의 냄새가 아니었다. 완벽하게 제어된 공기청정기와 값비싼 디퓨저 향이 아닌 삶의 밑바닥에서 나는 날 것의 냄새였다. 4명의 아이들. 그들은 똑같은 경계심을 품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낯선 동물을 마주한 새끼 짐승들처럼. 그리고 한서연. 그녀는 열병에 들뜬 사람처럼 숨을 몰아쉬며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등 뒤로 감쌌다. 나가. 제발. 여긴 어떻게 알고. 그녀의 목소리는 10년 전 맑은 피아노 소리가 아닌 거칠게 갈라진 소리였다. 태화는 방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섰. 그의 값비싼 구두가 낡은 장판 위에 이질적인 소리를 냈다. 방은 한눈에 다 들어올 만큼 좁았다. 한쪽 구석에 2층 침대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작은 밥상과 낡은 싱크대가 전부였다. K 글로벌의 총수. 강태환이 지금껏 마주한 가장 비참하고 혼란스러운 현실이었다. 그는 감정을 통제하려 했었다. 분노인가 아니, 배신감인가, 그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혼돈이었다. 그의 완벽하게 정돈된 세계에 4개의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던져진 것이다. 편지를 받았다. 그가 낮게 말했다. 아이들이 보냈더군. 안 돼. 내가 버리려고 했는데.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편지를 쓴 것을 다그치기보다 그 편지가 기어이 그에게 도달했다는 사실 자체에 절망하는 듯했다. 당신이 알면 안 됐어. 당신 세계 사람들이 알면 아이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 세계 태환이 반문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럼 이건 뭔가? 한서연. 이건 무슨 상황이지 10년이야. 10년 동안 넌 나한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그는 10년 전 어머니가 그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다. 깨끗이 정리했다. 그의 돈 받고 순순히 떠났어. 내 앞길에 방해될 건 아무것도 없다. 그는 어머니의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감정은 비효율적인 것이었고 한서연은 그의 유일한 비효율적인 실수였다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그런데 지금 그 실수가 4명의 아이라는 현실이 되어 그의 눈앞에 있었다. 아이들 중 가장 먼저 문을 열었던 솔이라고 불린 아이가 용감하게 한 걸음 나섰다. 아저씨가 우리 아빠예요. 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태환을 정면으로 꿰뚫었다. 태환은 그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그는 대답하는 대신 서연을 바라보았다. 대답해.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분노에 가까웠다. 그래. 내 아이들이야. 하지만 당신은 아빠가 아니야. 무슨 뜻이지? 당신은 10년 전에 끝났어. 당신 어머니가 날 찾아왔던 그날, 나한테 돈 봉투를 던지고, 내 가족을 협박하고, 날 이 바닥까지 밀어 넣었을 때, 당신은 그때 이미 아이들의 아빠가 될 자격을 잃었어. 그녀가 격렬하게 기침을 쏟아냈다. 아이들이 엄마하고 외치며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별이라고 불린 아이가 재빨리 싱크대로 달려가 낡은 플라스틱 컵에 물을 받아왔다. 우아주는 엄마의 등을 서툰 손길로 두드렸다. 소리는 여전히 태환을 경계하며 엄마 앞을 막아섰다. 그 작은 공간 안에서 4명의 아이와 1명의 엄마는
그들만의 견고한 세계를 이루고 있었다. 태화는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이 상황을 업무라고 생각해야 했다.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리스크를 관리해야 했다. 당신 어머니가 한 일이다. 그가 차갑게 말했다. 내가 한 일이 아니야. 당신은 막지 않았잖아. 당신은 뉴욕으로 도망쳤고 단 한 번도 날 찾지 않았어. 당신은 당신의 제국을 선택했어. 서연의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다. 태화는 반박할 수 없었다. 그는 실제로 도망쳤다. 어머니가 정리해 주길 바랐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나에 대한 복수심으로 키웠나? 그의 말에 서연의 눈이 경멸로 번뜩였다. 복수, 이 아이들은 내 삶의 전부야. 당신 같은 사람이 상상도 못할 내 세상이야. 난 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 어머니의 돈도 거절했고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버텼어. 그제야 태화는 깨달았다. 어머니의 보고가 틀렸다는 것을. 한서연은 돈을 받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 사라졌다. 왜? 왜 네 명이지? 그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물었다. 내가 어떻게 알아? 병원에서는 기적이라고 했어. 나한테는 감당할 수 없는 기적이었지. 그녀는 자조적인 미소를 지었다. 태화는 아이들을 다시 천천히 훑어보았다. 솔, 별, 오, 주, 네 명의 아이들. 그들의 얼굴에서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다. 고집스러워 보이는 인매, 날카로운 눈초리, 그리고 그를 똑바로 응시하는 그 당돌함까지도. 그는 더 이상 이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이것은 장난도 사기도 아니었다. 그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내일 사람이 올 거다. 서연이 경계하며 물었다. 누구 검사를 해야겠다. 태환의 목소리는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다. 유전자 검사. 공식적으로. 서연은 마치 뺨을 맞은 사람처럼 그를 노려보았다. 못 믿겠다는 거네.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절차의 문제야. 강태환의 아들이라는 건 그냥 이름 하나가 아니니까. 그는 아이들의 삶이 K 글로벌이라는 거대한 제국과 엮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다. 서류상으로 완벽해야 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확실해야 해. 필요 없어. 당신 도움이 없어도 우린 잘 살았어. 앞으로도 그럴 거야. 돌아가.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창백한 안색과 멈추지 않는 기침이 그녀의 말을 반박하고 있었다. 당신이 아파서 아이들이 편지를 쓴 거다. 태환이 사실을 짚었다. 내가 아니었으면 아이들은 계속 이런 곳에서. 그의 시선이 방 안의 곰팡이 쓴 벽지를 향했다. 서연은 그의 시선을 따라갔다가 깊은 수치심과 분노에 몸을 떨었다. 나가, 당장 나가. 그녀가 소리쳤다. 아이들이 엄마의 절규에 놀라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울음소리와 기침소리, 그리고 절망적인 고함 소리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태환은 그 혼돈의 중심에서 한 발짝 물러섰다. 그는 이곳에 더 머무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명함을 밥상 위에 올려놓았다. 내일 오전 10시다. 병원에서 차를 보낼 테니 준비하고 있어. 그는 돌아서서 문을 열었다. 싫다고 했잖아. 서연의 외침이 등 뒤에 꽂혔다. 그건 당신 선택이 아니야.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라면 이건 더 이상 당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게 된 거니까.
그는 차가운 복도를 지나 밖으로 나왔다. 해가 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차에 올라탔다. 완벽하게 방음된 차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그의 귓가에는 내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리고 서연의 절규가 메아리치고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다. 자신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10년간 잊고 지냈던 감각이었다. 다음 날 아침 9시 50분, 반지하 방의 낡은 철문 앞에 검은색 벤 차량 한 대가 소리 없이 멈춰섰다. 강태환의 세단처럼 노골적으로 불을 과시하는 차는 아니었지만 완벽하게 레커 칠이 검은 표면과 짙은 선팅은 그 자체로 주변 풍경과 어울리지 않는 위압감을 풍겼다. 한서연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녀의 자존심은 가지 말라고 소리쳤지만 밤새 곁에서 끙끙 앓는 아이들의 기침 소리는 가야 한다고 속삭였다. 결국 문을 연 것은 그녀의 자존심이 아닌 엄마로서의 본능이었다. 운전기사는 말없이 내려서 뒷문을 열었다. 아이들은 난생 처음 보는 깨끗하고 거대한 차의 겁을 먹으면서도 동시에 숨길 수 없는 호기심을 내비쳤다. 서연은 아이들의 가장 깨끗한 옷을 입혔지만 차의 호화로운 내부와 비교하면 여전히 초라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먼저 태우고 마지막으로 차에 올랐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다른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다. 차는 서울의 상처 같은 골목을 벗어나 한강을 건넜다. 강남에 위치한 K글로벌 의료원, VVIP, 병동. 그들이 도착한 곳은 병원이라기보다 호텔에 가까웠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고 공기 중에는 옅은 소독약 냄새 대신 고급스러운 아로마 향이 감돌았다. 강태환은 이미 그곳에 와 있었다. 어제와 똑같은 완벽한 수트 차림. 그는 잠을 전혀 자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피곤함조차도 그를 무너뜨리지는 못했. 그는 아이들을, 그리고 서연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아이들의 낡은 신발에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서연의 창백한 얼굴로 향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복도 끝을 가리켰다. 검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의료진은 과도한 친절이나 불필요한 동정 없이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4명의 아이들, 한솔, 한별, 한우, 한주. 아이들은 작은 의자에 나란히 앉아 차례를 기다렸다. 면봉으로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하는 간단한 절차였다. 소리는 인상을 썼지만 울지 않았고 별이는 겁에 질려 서연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우와, 주는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간호사가 주는 사탕에 잠시 관심을 보였다. 태환은 그 모든 과정을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가면 같았다. 검사가 끝나자 한 의사가 서연에게 다가왔다. 한서연님, 회장님 지시로 보호자분도 종합 검진을 받으셔야겠습니다. 서연이 반사적으로 거부했다. 저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보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본인의 상태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의사의 단호한 말에 서연은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다. 그녀는 결국 검사실로 이끌려 들어갔다. 강태환은 홀로 남았다. 아이들은 잠시 그와 같은 공간에 있었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 태환은 아이들에게 말을 거는 법을 몰랐다. 아이들 역시 그를 두려워했다. 이 거대하고 차가운 아저씨가
정말 자신들의 아빠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아이들에게는 아직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다. 결과는 24시간 후에 나온다고 했다. 태화는 다시 K 글로벌 타워,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다. 40층의 고요함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 고요함은 태환에게 평온을 주지 못했다. 그는 10년 전의 기억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다. 뉴욕, MBA 마지막 학기. 그는 미래에 대한 야망으로 불타고 있었다. 그때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태환아, 그 피아노 치던 애, 한서연이라고 했나? 정리했다. 그는 그 정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을 수 있었지만 묻지 않았다. 깨끗하게 돈 받고 떠났어. 원래 그런 부류의 애들이 다 그렇지. 내 앞길에 걸림돌이 될 뻔했다. 이제 공부에만 전념해. 그는 침묵했다. 그 침묵은 동이었다. 그는 마음 한구석의 불편함을 미래를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고 합리화했다. 그는 한서연이 돈을 받았다고 믿었다. 그렇게 믿는 것이 편했다. 그래야만 자신의 비겁함을 정당화할 수 있었다. 그는 그녀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먼저 자신을 배신한 것이 되어야 했다. 그는 졸업 후 서울로 돌아왔고 K 글로벌의 황태자로서 그리고 지금의 총수로서 완벽하게 살아왔다. 감정은 사치였고 약점이었다. 하지만 어제 본 서연의 눈은 돈을 받고 떠난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절망과 분노, 그리고 아이들을 지키려는 처절함이 담긴 눈이었다. 당신 어머니의 돈도 거절했어.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난 10년의 강태환이라는 존재는 어머니의 거짓말과 자신의 비겁함 위에 세워진 성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한 여자와 4명의 아이를 지옥으로 밀어넣은 공범자였다. 다음 날 오후 김 비서가 얇은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회장님, 의료원에서 온 결과입니다. 태환은 봉투를 받아 열었다. 복잡한 유전자 배열표 아래 마지막 결론이 명시되어 있었다. 친자 관계 성립 확률 99. 9%. 그는 종이를 내려놓았다. 그 숫자들은 그에게 어떤 놀라움도 주지 않았다. 그것은 확인이었을 뿐 발견이 아니었다. 김 비서가 망설이며 2번째 보고를 올렸다. 그리고 어제 한서연 씨의 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각한 폐렴 증세와 장기적인 영양실조로 인한 합병증이 당장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태환은 눈을 감았다. 아이들은 다행히 영양 상태는 좋지 않지만 특별한 질병은 없다고 합니다. 3번째 보고, 이것이 김 비서가 정말 망설인 이유였다. 회장님, 강태민 이사께서 어제 회장님의 개인 차량 동선과 VVIP 병동 예약건에 대해 비서실을 통해 문의했습니다. 강태민, 그의 사촌이자 K글로벌의 호시탐탐 노리는 내부의 적. 뭐라고 보고했나 공식적인 답변은 보류했습니다만 무언가 눈치챈 것 같습니다. 태환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99. 999%.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선전포고였다. 자신의 과거에 대한,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그는 서연과 아이들을 지켜야 했다. 그것이 사랑 때문은 아니었다. 그는 아직 그런 감정을 몰랐다. 그것은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아야 하는 지독하게 무거운 책임감 때문이었다. 그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다. 서연은 1인실에 입원해 있었다.
그녀는 링거를 맞은 채 잠들어 있었다. 어제보다 더 창백해 보였다. 4명의 아이들은 병실에 딸린 작은 거실에서 난생 처음 보는 깨끗한 장난감들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놀고 있었다. 태화는 아이들에게 다가가려다 멈췄다. 그는 여전히 방법을 몰랐다. 그는 서연의 침대 옆에 섰다. 10년 전 학교 축제에서 햇살을 받으며 피아노를 치던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생기 넘치던 그녀가 지금은 이렇게 말라비틀어져 있었다. 그가 그녀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가 잠든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을 때 서연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는 그를 보고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다. 검사 결과 나왔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태화는 주머니 속에 서류를 꺼내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를 바라보며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그러나 가장 강태환다운 방식으로 말했다. 당신과 아이들 다시는 그 반지하 방으로 돌아가지 않아. 서연의 눈이 혼란으로 흔들렸다. 무슨 뜻이에요? 태환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당신들은 이제 내 책임이야. 5명 모두. 그것은 사랑의 고백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짊어지기로 결정한 그의 남은 생을 건 선고였다. 한서연은 병실의 하얀 천장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어제까지 곰팡이 냄새가 나는 반지하 방이었는데 지금은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 같은 병실에 누워 있었다. 강태환의 마지막 말. 5명 모두 내 책임이야. 라는 선고가 그녀의 귓가에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 목소리에는 온기나 반가움 대신 거대한 프로젝트를 떠맡은 경영자의 차가운 결의만 담겨 있었다. 그녀는 두려웠다. 강태환이라는 남자가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 그가 속한 세계가 두려웠다. 10년 전 그의 어머니가 그녀를 찾아와 돈 봉투를 던지며 했던 말들이 생생했다. 네 존재 자체가 태환이 앞길의 흠집이야. 그녀는 흠집이 되기 싫어서 그리고 뱃속의 생명들을 지키기 위해 도망쳤다. 그런데 이제 그 흠집이 4개가 되어 그들의 세계 앞에 다시 나타난 것이다. 같은 시각 K 글로벌 타워 35층 강태민 이사의 사무실에는 은밀한 활기가 감돌았다. 그가 심어둔 정보원이 VVIP 병동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해왔다. 4명입니다. 일란성 쌍둥이 한서연이라는 여자고요. 태민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완벽한 얼음, 성벽 같았던 강태환. 그에게 이런 치명적인 약점이 있을 줄이야. 소문은 물밑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총수에 숨겨진 아이들. 그것도 4명. 이사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시작되었다. 강태환의 리더십은 완벽한 통제력과 사생활 없는 냉철함에서 나왔다. 그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강태민은 이 기회를 절대 놓칠 생각이 없었다. 그는 즉시 법무팀과 접촉해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했다. 태환은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본가로 향하는 차에 올랐다. 명예회장. 그의 아버지 강건중의 호출이었다. 한남동의 본가는 그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었지만 단 한 번도 집처럼 느껴진 적 없는 차가운 공간이었다. 아버지는 서재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늙었지만 여전히 그 눈빛은 K 글로벌을 호령하던 사자의 그것이었다. 사실이냐? 강 회장이 찻잔을 들지도 않고 물었다. 태환은 고개를 숙이지도 변명하지도 않았다. 사실입니다. 4명이라고 들었다. 예. 어제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 회장은 찻잔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그 소리가 서재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다. 내 어미가 10년 전에 깨끗이 정리했다고 하더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경멸이 서려 있었다. 뒤처리가 이 모양이라니. 그래서 어쩔 셈이지 K글로벌의 총수가 어디서 굴러먹던 여자가 낳은 애들의 압이라는 걸 광고라도 하겠단 거냐. 제 아이들입니다. 태환이 낮게 대답했. 책임져야 합니다. 책임강 회장이 코웃음을 쳤다. 그게 네가 말하는 책임인가? 네가 져야 할 책임은 K글로벌의 주주들과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이다. 태민이가 벌써부터 이 일로 주주들을 들쑤시고 다니는 걸 몰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태환에게 다가왔다. 당장 해결해. 돈이든 법이든 필요한 건 뭐든 써. 그 여자와 아이들을 네 눈앞에서 그리고 이 세상의 관심 밖으로 치워버려. 그게 네가 져야 할 유일한 책임이다. 아버지의 말은 명령이었고 K글로벌의 법이었다. 태환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완벽하게 관리된 정원이 보였다. 그는 10년 전 이곳에서 도망치듯 뉴욕으로 떠났던 자신을 떠올렸다. 그때의 침묵이 지금의 이 비극을 만들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강 회장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들은 제 책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년 전에는 회피했지만 이젠 아닙니다. 감상적이 되었군. 좋다. 그럼 선택해라. 그 근본 없는 내 책임이냐? 아니면 이 K글로벌의 총수 자리냐? 태환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에게 등을 돌려 서재를 나왔다. 그의 등 뒤로 아버지의 노성이 따라붙었다. 네가 내린 그 선택이 널 어디까지 끌어내릴지 똑똑히 지켜보겠다. 태환은 다시 병원으로 향했다. 본가를 나오는 순간 그는 결심을 굳혔다. 병원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눈과 태민의 귀가 언제든 이곳에 닿을 수 있었다. 그는 서연의 병실 문을 열었다. 서연은 불안한 듯 잠에서 깨어 있었고 아이들은 낯선 환경에 지쳐 잠들어 있었다. 퇴원해야겠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통보에 서연이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다. 지금요. 하지만 전. 아이들은 여긴 위험합니다. 태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내 집으로 갈 겁니다. 서연의 눈이 공포로 흔들렸다. 당신 집이요. 내가 사는 곳입니다. 그곳이 지금으로선 가장 안전합니다. 그는 강남의 펜트하우스, 그가 유일하게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는 자신의 성체를 떠올렸다. 그는 김 비서에게 이미 모든 것을 지시해둔 상태였다. 아이들을 위한 방, 서연을 돌볼 전담, 간호사와 의료 장비,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서연은 저항할 수 없었다. 그녀는 환자복에서 간호사가 가져온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고 아이들 역시 난생 처음 입어보는 부드럽고 깨끗한 새 옷을 입었다. 그들은 병원의 지하 주차장을 통해 태환의 차에 올랐다. 차가 소리 없이 미끄러지며 다시 한강을 건널 때 서연은 어제보다 더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거대한 태풍의 눈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40층 펜트하우스의 전용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아이들은 숨을 죽였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집이 아니었다. 사방이 유리로 된 하늘 위에 떠 있는 궁전이었다. 하지만 그곳은 너무나도 차갑고 거대했다. 모든 가구가 검은색과 흰색, 회색으로만 이루어져 있었고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와.
막내 한주가 작게 탄성을 질렀지만 첫째 소리는 태환의 옆모습을 경계하며 동생들의 손을 꼭 잡았다. 서연은 현기증에 휘청거렸고 대기하고 있던 간호사가 재빨리 그녀를 휠체어에 앉혔다. 태환은 그 모든 풍경을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의 완벽한 세계에 침입한 이질적인 존재들을 바라보듯. 그때 김 비서가 태블릿 PC를 들고 다급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회장님, 방금 법무팀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태환은 태블릿을 받아들었다. 화면에는 강태민 이사의 이름으로 발송된 공식 문서가 떠 있었다. 긴급 이사회 소집 요청의 건, 그리고 안건 내용은 현 총수 강태환의 직무 적격성, 심사 및 사생활 관련 해명 요구였다. 태민의 공격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태환은 차가운 태블릿을 쥔 채 자신을 불안하게 올려다보는 4명의 아이들과 창백하게 질린 한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들을 책임지기 위해 자신의 성으로 데려왔다. 하지만 그 결과 그는 이 연약한 존재들을 자신과 K 글로벌 간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 한복판으로 끌어들인 것이었다. 강태환의 펜트하우스는 40층 높이의 성채였지만 그날 밤은 감옥처럼 느껴졌다. 완벽하게 제어되는 습도와 온도, 방음벽 너머로 들려오는 도시의 미세한 소음, 이 모든 것이 한서연과 내 아이들에게는 낯설고 위협적인 고요함이었다. 아이들은 거대한 거실 한복판에 배정된 놀이매트 위에서 비싸 보이는 장난감들을 만지지도 못한 채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서연은 간호사의 부축을 받아 게스트룸으로 안내되었다. 그 방은 그녀가 살던 반지하 방 전체보다 컸고 통유리창 밖으로 한강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풍경이 자신을 질식시키는 것 같았다. 그녀는 침대에 눕혀졌고 팔에는 다시 링거가 꽂혔다. 회장님 지시입니다.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간호사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기계적이었다. 태환은 자신의 서재에 틀어박혔다. 강태민이 소집한 긴급이사회는 불과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변호인단과의 화상회의, 주주, 명부 분석, 우호 지분 확보를 위한 전화. 그는 K글로벌의 총수로서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그는 서재문을 닫음으로써 거실에 존재하는 혼란스러운 현실을 애써 외면했다. 그는 아이들을 위해 최고의 보모팀을 고용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낯선 보모들의 손길을 거부했다. 특히 첫째 소리는 엄마가 격리되자 동생들을 보호하려는 듯 극도로 날카로워졌다. 엄마한테 갈래요. 엄마 아프단 말이에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방음문을 뚫고 태환의 서재로 스며들었다. 그는 회의 중에 미간을 찌푸렸다. 집중력이 흐트러졌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김 비서에게 지시했다. 아이들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 그 명령이 어떤 의미인지 그는 생각하지 않았다. 잠시 후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보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장 먼 방으로 이동했기 때문이었다. 시간은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다. 태환은 법무팀이 보낸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직무 적격성 심사라는 항목에서 강태민의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태환의 사생활을 스캔들로 만들어 그를 끌어내리려는 속셈이었다. 그는 냉정하게 대응 전략을 구상했다. 감정적인 동요는 없었다. 이것은 그저 또 하나의 경영권 분쟁일 뿐이었다. 그때였다. 서재 문이 다급하게 열렸다. 간호사였다. 회장님 아이가. 한우 군이 이상합니다. 태환의 시선이
서류에서 천천히 간호사에게로 옮겨졌다. 무슨 말이지, 열이? 열이 너무 높습니다. 산시조. 5도입니다.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경련. 그 단어가 태환의 뇌리에 밝혔다. 화상회의 화면 속 변호사들이 무어라 말하고 있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가 아이들이 있는 방으로 달려갔을 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성체가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다. 막내 한주는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한우는 침대 위에서 몸을 뻣뻣하게 굳힌 채 가늘게 떨고 있었다. 소리와 별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엄마, 엄마를 외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방 입구에서 한서연이 링거 폴대를 끌며 비틀거리다 쓰러지듯 벽을 짚고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도 가누지 못하면서 아이들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고 있었다. 우야. 우리 우. 안 돼. 태환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K글로벌의 총수로서 그는 수조원이 오가는 위기를 처리해왔다. 하지만 지금 이 작은 아이의 고통 앞에서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가 느낀 것은 공포였다. 돈이나 권력을 잃는 것에 대한 계산된 두려움이 아니었다. 생명 앞에서 느끼는 원초적이고 압도적인 공포였다. 뭐 하고 있어요? 병원 119. 아니. 서연이 절규했다. 태환은 그제야 정신이 든 듯 간호사에게 소리쳤다. 주치에 당장 연결해 하니. K글로벌 의료원 응급실에 연락해. 내가 지금 직접 간다고 전해. 그는 변호사들과의 통화가 켜진 채로 방치된 태블릿을 신경 쓸 겨를도 없었다. 그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이렇게 달려본 적이 없었다. 그는 재킷을 벗어 던지고 경련을 일으키는 작은 몸을 서투르게 안아들었다. 아이는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그가 아이를 안고 거실을 가로지를 때 서연이 비틀거리며 그를 따랐다. 나도 가야 해요. 태환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서연의 눈을 보자 그는 거절할 수 없었다. 저 눈은 10년 전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의 절박한 눈이었다. 김비서 간호사 부축해서 같이 타 그는 나머지 세 아이들을 보모에게 맡기고 한우를 품에 안은 채 비상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엘리베이터의 거울에 그들의 모습이 비쳤다.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가 땀으로 헝클어진 강태환. 그의 품에 안겨 가늘게 떠는 아이. 그리고 휠체어에 앉아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삼키는 한서연. 태환은 아이의 뜨거운 숨결이 자신의 셔츠를 적시는 것을 느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곳으로 데려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이들을 통제하기 위해 자신의 성으로 데려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완벽하게 실패했다. 아이의 생명 앞에서 그의 부와 권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사흘 뒤의 이사회도, 강태민의 공격도, K글로벌의 주가도 지금 이 순간 타들어가는 작은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았다. 이것이 그가 아버지의 자리를 거부하고 선택한 책임의 첫 번째 시험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시험대 위에서 처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K글로벌 의료원 응급실의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강태환의 펜트하우스와는 다른 종류의 냉기였다. 그의 품에 안긴 한우는 더 이상 경련을 일으키지 않았지만 불덩이 같은 열기는 식지 않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태환은 평생을 지배자로 살아왔다. 모든 것이
그의 명령과 통제하에 움직였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응급실 한복판에서 의사의 처분을 기다리는 무력한 한 명의 보호자일 뿐이었다. 의료진이 한우를 그의 품에서 받아들고 응급처치실로 사라졌을 때 그는 복도에 홀로 남겨졌다. 그의 손에는 아이의 연약한 무게와 뜨거운 체온이 감각으로 남아 있었다. 그제야 휠체어에 앉은 한서연이 보였다. 그녀는 폴대에 매달린 링거를 꽂은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처치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괜찮을 거야. 우리, 괜찮아야 해. 태화는 그녀에게 다가가 무슨 말이라도 해야 했지만 어떤 말도 찾을 수 없었다. 괜찮을 거다라는 말은 그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그녀의 휠체어 옆에 완벽한 수트 차림 그대로 뻣뻣하게 서 있었다. 시간은 흐르지 않는 잉크처럼 정체되었다. 그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진동했지만 그는 주머니에서 꺼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1시간 같은 10분이 지났을까. 의사가 나왔다. 태화는 자신도 모르게 의사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열성 경련입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다. 아이들에게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장기간의 영양 불균형과 극심한 스트레스가 겹친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가 기폭제가 된 듯하고요.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 의사의 말이 태환의 심장을 찔렀다. 그의 펜트하우스. 그가 안전이라고 생각했던 완벽한 성체가 이 작은 생명을 위협한 원인이었다. 그가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라고 명령했던 그 순간이 아이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것이다. 그는 아이를 구한 것이 아니라 벼랑 끝으로 민 것이나 다름없었다. 한우는 다행히 안정을 되찾고 1인실로 옮겨졌다. 작은 침대에 링거를 꽂고 잠든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다. 서연은 침대 옆에 무너지듯 주저앉아 아이의 작은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때 김 비서가 남은 새 아이들을 데리고 병실로 들어왔다. 아이들은 낯선 곳에 또다시 내던져진 새끼 고양이들처럼 겁에 질린 눈으로 문 입구에 멈춰섰다. 소리가 동생들을 등 뒤로 감추고 태환을 노려보았다. 그 눈빛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 우는. 죽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환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그때 그의 주머니 속 휴대폰이 다시 한번 강렬하게 진동했다. 이번에는 무시할 수 없는 번호였다. 본가. 그의 아버지였다. 그는 병실 밖 복도로 나갔다. 예. 아버지. 지금이 몇 시인데 병원 따위에 가 있느냐는 보고를 받아야겠나. 이사회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 내 사생활 문제로 K글로벌 전체가 흔들리는 꼴을 봐야겠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노로 차 있었다. 강태민이 네가 애들 문제로 정신 팔려 있다고 떠들고 다닌다. 당장. 태환은 아버지의 말을 잘랐다. 제 아들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전과는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리고 지금 아픕니다. 그래서 뭐 그게 네가 할 일을 내팽개칠 이유라도 된단 말인가. 그깟. 태환은 더 이상 듣지 않았다. 그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K글로벌의 총수로서 그는 단 한 번도 아버지의 전화를 먼저 끊은 적이 없었다. 그것은 그의 세계에서 반역이었다. 그는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다. 그리고 천천히 병실로 돌아왔다.
서연은 침대맡에 엎드려 지쳐 잠들어 있었다. 세 아이들은 병실 구석 소파에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웅크리고 있었다. 태화는 잠든 한우의 침대로 다가갔다. 아이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그는 아주 잠시 망설이다가 서툴고 어색하게 손을 뻗어 아이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의 손길에 아이가 작게 칭얼거렸다. 그 순간 소파에 있던 소리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경계심은 여전했지만 그 눈에는 의문이 담겨 있었다. 태화는 소리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아이에게 다가가 난생 처음으로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었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그저 소리의 머리 위에 자신의 크고 투박한 손을 잠시 올려놓았다. 그리고 가볍게 두드렸다. 그것은 위로도 사과도 애정도 아니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소통이었다. 얼음 벽에 생긴 아주 작은 틈이었다. 소리는 피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올려다볼 뿐이었다. 태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 비서에게 말했다. 내일 오전까지 모든 일정 취소해. 아무도 내게 연락하지 못하게 해. 그는 자신이 지은 성체의 문을 스스로 걸어 잠그고 있었다. 한우가 퇴원하던 날, 강태환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아이들은, 그리고 한서연은 다시는 그 40층의 펜트하우스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었다. 그곳은 성체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공포를 안겨준 유리 감옥이었음을 그는 뒤늦게 깨달았다. 그는 김 비서에게 하남시에 위치한 자신의 별장을 즉시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하고 넓은 정원이 딸린 2층 주택이었다. 그곳은 태환이 복잡한 경영 구상이나 완전한 휴식이 필요할 때 홀로 찾던 곳이었다. 펜트하우스만큼이나 완벽하게 통제된 공간이었지만 적어도 그곳에는 흙을 밟을 수 있는 정원이 있었다. 그가 보기에 아이들에게는 아스팔트와 유리보다는 흙과 나무가 나을 것이라는 지극히 초보적인 판단이었다. 차량이 결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은 처음으로 작은 탄성을 질렀다. 반지하 방이나 병실, 혹은 삭막한 펜트하우스와는 다른 풍경이었다. 서연도 휠체어에 앉아 창밖의 푸른 잔디를 바라보았다. 그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그녀를 속박하는 또 다른 울타리처럼 느껴졌다. 태화는 이곳에도 최고의 간호팀과 보모, 그리고 영양사를 배치했다. 서연은 손님방으로 안내되었다. 방은 따뜻하고 아늑했지만 그녀의 팔에는 여전히 링거가 꽂혀 있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아이들이 보모들과 함께 정원에서 어색하게 서 있는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아이들은 그녀의 아이들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아이들을 만지거나 돌볼 수 없었다. 모든 것은 태환이 고용한 전문가들의 몫이었다. 그녀는 이 호화로운 집에서 가장 무력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태환은 K 글로벌의 모든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그는 이사회의 공격도 아버지의 분노도 뒤로 한 채 결장에 머물렀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이들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들이라는 존재를 몰랐다. 그에게 아이들은 예측 불가능하고 비논리적이며 시끄러운 존재였다. 그는 아이들을 다루는 유일한 방법을 썼다. 돈이었다. 최고급 장난감들이 산더미처럼 배달되었다. 로봇, 인형, 그리고 그가 보기에 교육적이라고 판단되는 값비싼 교구들.
하지만 아이들은 그 장난감들을 잠시 만져볼 뿐 이내 구석으로 밀어놓고 저희끼리 귓속말을 나누었다. 태화는 이해할 수 없었다. 부족한 것이 없는데 왜 아이들은 행복해 보이지 않는가? 며칠이 지나 서연의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었다. 그녀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비틀거리지만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녀가 처음으로 향한 곳은 주방이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계란말이라도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가 냉장고를 열었을 때 영양사가 정중하게 그녀를 막아섰다. 사모님, 메뉴는 아니, 한서연님, 메뉴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아이들의 영양 균형을 위해 짜인 식단입니다. 서연은 차갑게 식어가는 프라이팬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딱딱한 현미밥보다 흰쌀밥을 좋아해요. 그리고 소리는 당근을 싫어하고요. 영양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태환을 힐끗 보았다. 태환이 거실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는 게 맞습니다. 태환이 낮게 말했. 아이들은 지금까지 필요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이젠 모든 걸 바로잡아야 합니다. 바로잡는다고요. 서연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그녀는 태환에게 다가갔다. 당신이 지금 하는 건 바로잡는 게 아니에요. 당신 방식대로 통제하는 거지. 저 아이들은 당신 회사의 직원들이 아니에요. 내 아이들이라고요. 태환의 미간이 좁아졌다. 내 아이들이기도 하오. 그들의 첫 번째 충돌이었다. 소리 높여 싸우지 않았지만 그들 사이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서연은 깨달았다. 이 남자는 모든 것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과 아이들은 이제 그의 가장 중요한 관리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그녀는 이 궁전 같은 집이 사실은 거대한 새장임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그날 오후 태환은 서재에서 밀린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그가 전원을 꺼두었던 업무용 휴대폰 대신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새로 개통한 보안폰을 사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 글로벌의 위기 상황은 끊임없이 그에게 보고되고 있었다. 그는 강태민이 주주들을 규합하며 자신을 압박해오고 있음을 알았다. 그때 서재 문이 살짝 열렸다. 셋째인 한우였다. 열성 경련 이후 아이는 태환을 가장 무서워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유심히 관찰했다. 아이는 작은 그림책을 한 권 들고 있었다. 저기. 태환은 보고서에서 눈을 떼고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 아이가 움찔했다. 보모는 어디 갔지? 약 가지러 갔어요. 아이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림책을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거. 태환은 그림책을 내려다보았다. 곰 3마리가 나오는 유치한 동화책이었다. 읽어. 달라는 건가? 아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태환은 살면서 단 한 번도 동화책을 읽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책을 집어들었다. 어색하고 뻣뻣한 목소리로 첫 장을 읽기 시작했다. 어느 숲속에 곰 3마리가 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건조했다. 경제 보고서를 읽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한우는 그의 책상 옆에 찰싹 붙어 앉아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가 한 장을 넘기자 문틈으로 나머지 3아이도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소리와 별이, 그리고 4명의 아이들은 난생 처음 듣는 아빠의 목소리에 그 내용이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듯 집중하고 있었다.
태화는 자신의 서재가, 자신의 가장 사적인 공간이 이 작은 생명체들에게 점령당하는 것을 느꼈다. 그는 낭독을 멈추고 싶었다. 이것은 비효율적이고 감상적인 시간 낭비였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못했다. 자신을 올려다보는 8개의 초롱초롱한 눈망울 때문에 그는 기계적으로 다음 장을 넘겼다. 그 풍경을 방 문틈으로 서연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저 남자는 여전히 차갑고 무서운 사람이었지만 지금 그는 분명히 아빠의 역할을, 비록 서툴지만, 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 얼어붙었던 무언가가 아주 조금 녹아내리는 듯했다. 동화책이 끝났을 때 아이들은 잠들지 않았다. 그저 그를 말똥말똥 쳐다볼 뿐이었다. 그때 태완의 보안폰이 짧게 진동했다. 김 비서가 보낸 긴급 메시지였다. 그는 아이들을 보모에게 돌려보내고 메시지를 확인했다. 강태민 측의 움직임에 대한 보고였다. 보고서의 마지막 줄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강태민 이사 측, 한서연 씨의 과거 행적 조사 중, 특히 10년 전 회장님을 만나기 직전의 교우 관계 및 가족 관계를 집중적으로 파악하는 중. 태완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태민의 칼날이 K 글로벌을 넘어 이제 서연과 아이들의 근본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이 고요한 세상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태환이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은 그들만의 어색한 일과가 되어가고 있었다. 뻣뻣하고 감정 없는 그의 목소리는 여전했지만 아이들은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며 피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아빠라는 낯선 존재가 자신들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집중했다. 그 목소리는 4명의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가고 있었다. 한서연은 그 모습을 조금 떨어진 소파에서 지켜보곤 했다. 10년 전 햇살 아래서 웃던 청년 강태환은 아니었지만 그 자리에는 어떻게든 책임을 짊어지려 애쓰는 한 남자의 무거운 뒷모습이 있었다. 그녀는 이 호화로운 별장이 여전히 새 장 같다고 느꼈지만 그 새 장 안에서 아주 조금씩 잊고 지냈던 온기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 위태로운 평화는 김 비서의 긴급한 방문으로 깨졌다. 태화는 아이들을 보모에게 맡기고 서재로 들어갔다. 김 비서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다. 강태민 이사가 예상보다 더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태화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긴급 이사회 소집인가? 김 비서는 고개를 저었다. 그보다 더 악랄한 방식입니다. 언론이나 이사회가 아닙니다. K글로벌의 외국인 주주들과 주요 채권 은행들을 직접 접촉했습니다. 태완의 손이 멈칫했다. 그것은 K글로벌의 자금주를 직접 겨냥한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었다. 무슨 명분으로? 한서연 씨의 과거입니다. 김 비서는 태블릿 PC에 파일을 띄웠다. 강태민이 흥신소를 통해 파헤친 한서연의 10년 전 기록이었다. 가난했던 가정 환경, 아픈 아버지, 그리고 태완을 만나기 불과 몇 달 전 집안의 빚을 탕감하는 조건으로 지방 유지의 아들과 억지로 했던 약혼 기록. 김 비서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강태민 이사는 이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했습니다. 한서연 씨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회장님께 접근했으며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약혼을 파기하고 잠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K 글로벌이 가장 민감한 시기에 나타나 아이들을 빌미로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태화는 태블릿을 내려다보았다. 10년 전 약혼. 그는 몰랐던 사실이었다. 그가 그때 그녀의 고통에 조금만 더 귀를 기울였다면 알았을 사실이었다. 그는 그 약혼이 서연의 의지가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 강태민의 논리 속에서 서연은 완벽한 사기꾼이자 꽃뱀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의 요구는 임시 주주총회 소집 요구입니다. 김 비서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안건은 총수 일가의 도덕적 해이 및 배임 가능성에 따른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및 비상 경영 체제 전환입니다. 한서연 씨에게 지급될지도 모르는 위자료 혹은 양육비가 K글로벌의 자산을 부당하게 유출시키는 배임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 공격이 아니었다. 그의 아이들을, 그의 책임을 K글로벌에 대한 배임으로 규정한 법률적 공격이었다. 태화는 눈을 감았다. 10년 전 자신의 무관심과 비겁함이 이제 강태민에게 가장 날카롭고 더러운 무기를 쥐어준 셈이었다. 그는 서재를 나왔다. 서연이 거실에서 아이들과 블록을 쌓고 있었다. 그녀는 태환의 굳어버린 표정을 보고 불안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슨 일 있어요? 태환은 그녀를 서재로 불렀다. 서연은 그의 눈빛에서 불길함을 느꼈다. 그는 태블릿을 그녀에게 건넸다. 서연의 시선이 화면 속의 단어들에 닿았다. 약혼, 배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10년 전 빚더미에 앉은 아버지를 위해 억지로 끌려 나갔던 그 지옥 같은 기억.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난 돈 때문에. 그녀의 목소리가 공포로 떨렸다. 그녀는 태환을 올려다보았다. 당신도 나를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돈 때문에 당신한테 접근했고 아이들을 이용해서. 태환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경멸이 아닌 깊은 고통과 피로가 담겨 있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그들이 그렇게 믿도록 만들었으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내가 10년 전에 당신을 외면하지 않았더라면, 당신의 고통을 알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요.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내 과거가 내게 돌아온 것뿐이지.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비참했던 과거가 이 남자와 아이들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는 것을. 임시 주주총회는 K 글로벌 타워 최상층 컨퍼런스 룸에서 열렸다. 태환은 홀로 참석했다. 그는 어떤 변명도, 감정적인 호소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사실만을 말했다. 제 아이들입니다. 제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K 글로벌의 경영과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강태민은 웃으며 반박했다. 총수의 사생활은 곧 K 글로벌의 리스크입니다. 총수가 사기극에 휘말려 있다면 그 판단력이 어떻게 K 글로벌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주주들은 동요했다. 태환의 냉철한 판단력은 그의 가장 큰 무기였지만 지금 그는 감정에 휘둘리는 불안한 존재로 비쳤다. 투표는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결과는 차가웠다. 총수 강태환 직무 정지 및 비상경영위원회 출범. 강태민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태환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K글로벌.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한 유일한 증명.
그가 회의장을 걸어 나오자 강태민이 흘린 정보로 몰려든 기자들의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회장님, 숨겨진 아이들이 사실입니까? 한서연 씨와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배임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태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 모든 비난의 빛을 뚫고 자신의 차에 올랐다. 그가 별장으로 돌아왔을 때 밤은 깊었다. 서연은 거실 불을 끈 채 창밖을 보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뉴스를 통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미안해요. 결국 나 때문에 당신 모든 걸 잃게 만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조차 나오지 않는 절망에 잠겨 있었다. 태환은 그녀를 지나쳐 서재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거실 소가죽 소파에 평생 처음으로 모든 힘이 빠진 사람처럼 주저앉았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끌어내렸다. 당신 때문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10년 전 내가 도망쳤던 그 대가를 지금 치르는 것뿐이야. 난 그들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 내 힘으로. 그는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을 잃은 남자의 침묵이 거실을 채웠다. 서연은 그런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이 거대하고 외로웠던 남자의 어깨에 자신의 손을 가만히 얹었다. 그것은 그녀가 그에게 처음으로 건네는 아무런 대가도 계산도 없는 순수한 위로였다. 태환은 그 작은 온기에 그가 잃어버린 제국보다 더 무거운 무언가가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강태환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소식은 그가 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퍼져나갔다. 그가 K글로벌의 총수 자리에서 내려온 순간 그를 보호하던 모든 법적, 물리적 방어막이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별장에는 강태민 측 변호인단이 찾아왔다. 그들의 태도는 정중했지만 내용은 단호했다. 이 별장 역시 K글로벌의 법인 소유 자산이므로 즉시 퇴거해야 한다는 통보였다. 한서연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태환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다시 반지하 방의 곰팡이 냄새를 떠올렸다. 하지만 태환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10년 전처럼 도망치지도 10일 전처럼 분노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담담하게 변호사에게 말했다. 이틀, 짐을 정리할 시간 이틀을 주시오. 그들에게는 갈 곳이 없었다. 태환의 개인 자산 대부분은 K글로벌과 엮여 있거나 이미 강태민 측에 의해 지급 정지된 상태였다. 그가 가진 것은 이제 아무도 모르는 비상금 계좌와 그의 이름으로 된 오래된 아파트 한 채뿐이었다. 그의 아버지가 K글로벌에 입사하기 전 독립을 위해 마련해 주었던 이제는 낡아버린 서울 변두리의 아파트였다. 이삿짐 센터를 부를 수도 없었다. 태환은 자신의 차로 아이들과 서연을 먼저 아파트로 데려다 놓았다. 아이들은 처음 와보는 평범한 아파트의 풍경에 오히려 반지하 방에서처럼 활기를 띠었다. 우아 여긴 햇빛이 들어와 막내 주의 말에 서연은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몰랐다. 그날 오후 태환은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짐을 날랐다. 그가 평생 들어본 것이라곤 서류 가방과 만년필뿐이었던 손으로 아이들의 옷가지가 담긴 상자와 낡은 유모차를 옮겼다. 땀이 그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려 값비싼 셔츠를 적셨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 육체적인 노동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땀의 무게가 싫지 않았다. 새로운 삶은 혼돈 그 자체였다. 더 이상 보모도, 간호사도, 영양사도 없었다. 태환은
아침에 일어나 4명의 아이들과 씨름해야 했다. 옷을 입히고, 씻기고, 밥을 먹이는 일. 그것은 수조원 규모의 MA 협상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쌀을 씻어 밥솥의 버튼을 눌렀. 처음으로 서툰 칼질로 계란말이를 시도하다가 엉망인 스크램블을 만들어냈다. 아이들은 그가 만든 맛없는 스크램블을 불평 없이 먹었다. 서연은 아직 회복 중인 몸으로 그를 도우려 했지만 태화는 그녀를 안쳤다. 당신은 환자야. 그리고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그는 자신이 10년간 지불하지 않았던 아빠라는 역할의 이자를 지금 한꺼번에 치르고 있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오후, 태화는 아이들을 데리고 아파트 놀이터로 나갔다. 그는 다른 아빠들처럼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지켜보았다. 아이들은 금세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그네를 타고 미끄럼틀을 올랐다. 그는 더 이상 K글로벌의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내 아이의 아빠, 소리 아빠 혹은 별이 아빠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수백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로 가득 찼던 업무폰은 이제 조용했다. 강태민은 그가 재기할 수 없도록 모든 금융 경로를 차단했다.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하지만 그는 놀이터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다. 40층 펜트하우스의 완벽한 정적 속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충만함이었다.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김 비서였다. 회장님. 아니, 강태환님. 잠시 뵐 수 있겠습니까? 아파트 입구입니다. 태환은 놀이터 벤치에서 그를 만났다. 김 비서는 평소의 완벽한 수트 차림이 아닌 평범한 캐주얼 차림이었다. 그는 태환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만두었습니다. 김 비서가 담담하게 말했다. 강태민 이사의 경영 방식은 K글로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환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왜 날 찾아왔지? 난 이제 아무것도 아니오. 김 비서는 가방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다. 이것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강태민 이사는 한서연 씨의 과거를 이용했지만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입니다. 태화는 USB를 받아들었다. 강 이사가 지난 5년간 K글로벌의 해외 법인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 내역입니다. 제가 조용히 추적해 왔습니다. 태환의 심장이 차갑게 뛰었다. 이것만 있으면 강태민을 배임 및 횡령으로 끌어내릴 수 있었다. K글로벌을 되찾을 수 있는 완벽한 무기였다. 이걸 왜 나에게? 저는 K글로벌을 위해 일했습니다. 강태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하지만 지금 K글로벌을 구할 수 있는 분은 회장님뿐입니다. 김 비서는 단호했다. 태환은 USB를 손에 쥐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그것은 권력의 감촉이었다. 그는 다시 그 40층의 집무실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었다. 그의 시선이 놀이터로 향했다. 소리가 그네를 타다 넘어진 줄을 일으켜 세워주고 있었다. 서연이 창문으로 그들을 내다보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는 김 비서를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김 비서, 난 K글로벌로 돌아가지 않을 거요. 예, 김 비서의 눈이 충격으로 흔들렸다. 하지만 이 자료만 있으면 이건 K글로벌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오. 난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어. 태환은 USB를
김 비서의 손에 다시 쥐어주었다. 당신이 K 글로벌을 위한다면 당신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 자료를 사용하시오. 검찰이든 언론이든. 하지만 거기에 날 끌어들이진 마시오. 난 이 싸움에서 빠지겠소. 김 비서는 한참 동안 태환을 바라보았다. 그는 총수의 얼굴이 아닌 한 남자의 편안한 얼굴을 보았다. 그는 비로소 모든 것을 이해했다. 알겠습니다. 강태환님. 그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태환은 빈손으로 놀이터로 돌아갔다. 아이들이 그에게 달려와 매달렸다. 아빠 배고파요. 그는 4명의 아이들을 한꺼번에 안아 들려 애쓰다가 결국 주와 우를 안고 소리와 별이의 손을 잡았다. 그는 집으로 향하며 10년 만에, 아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깨달았다. 그는 제국을 잃었지만 비로소 자신의 세계를 찾았다. 시간은 강물처럼 흐르지 않았다. 강태환의 낡은 아파트에서 시간은 끈적하고 밀도 높은 잼처럼 아이들의 울음과 웃음, 서툰 요리 냄새, 그리고 한서연의 조용한 기침 소리가 뒤엉켜 천천히 흘러갔다. K 글로벌의 총수로서 보냈던 1초 단위로 쪼개어 쓰던 날카로운 시간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그는 아침 6시면 눈을 떴다. 알람 때문이 아니었다. 넷 중 누군가가 반드시 깨어나 그의 배 위로 올라탔기 때문이었다. 그날 아침은 한 주였다. 아빠. 쉬. 그는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리고 아이를 안아들고 화장실로 향했. 10년 전. 아니, 불과 한 달 전의 강태환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상이었다. 아침 식사는 여전히 재앙에 가까웠다. 그는 인터넷 레시피를 보며 팬케이크를 구웠지만 절반은 탔고 절반은 읽지 않았다. 아빠. 이거 까매. 소리가 정직하게 지적했다. 태환은 그저 묵묵히 탄 부분을 잘라내고 아이의 접시에 올려주었다. 아이들은 투덜거리면서도 우유에 말아 그것을 먹었다. 한서연은 식탁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건강은 아주 느리게, 하지만 분명히 회복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링거를 맞지 않았고 짧은 거리 정도는 혼자 걸을 수 있었다. 그녀는 강태환이라는 남자가 망가진 팬케이크와 씨름하는 모습을 보며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녀는 그가 잃어버린 것들의 무게를 알고 있었다. K 글로벌, 부, 명예, 그 모든 것을 자신과 아이들 때문에 잃었다. 그녀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내가 당신 발목을 잡았어요. 그녀가 어느 날 밤 잠든 아이들을 보며 속삭였다. 태환은 설거지를 하던 중이었다. 그의 손에는 값비싼 시계 대신 고무장갑이 끼워져 있었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발목을 잡힌 게 아니야. 그냥 땅에 발을 디딘 거지. 난 지난 40년 동안 구름 위에서 떠다니며 살았으니까.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안에는 자조나 후회가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사실을 말할 뿐이었다. 그날 오후 거실의 낡은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태환은 거실 바닥에 엎드려 아이들의 퍼즐을 맞추고 있었다. 속보입니다. K 글로벌의 강태민 비상경영위원장이 오늘 오전 수천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앵커의 흥분된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다. 서연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보았다.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서 고개를 숙인 강태민의 모습이 보였다. 뉴스는 K 글로벌의
전직 비서실장이었던 김모 씨의 결정적인 내부 고발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태화는 퍼즐 조각을 맞추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화면을 보지도 않았다. 서연이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 알고 있었군요. 김 비서가 찾아왔던 날. 태화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제자리에 끼워 넣었다. 곰 가족이 완성되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건 더 이상 우리가 속한 세상의 일이 아니오. 그의 눈은 고요했다. 그는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는 열쇠를 쥐고도 스스로 문을 열지 않기를 선택했다. 그 선택의 의미를 서연은 이제야 온전히 이해했다. 이 남자는 제국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자신과 아이들을 선택한 것이었다.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다고.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10년 동안 얼어붙었던 두려움과 원망이 그 남자의 무심한 듯한 한마디에 모두 녹아내렸다. 그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에야 두 사람에게 짧은 평화가 찾아왔다. 그들은 낡은 아파트의 작은 베란다에서 식어버린 차를 마시고 있었다. 도시의 소음이 멀리서 들려왔다. 40층 펜트하우스의 완벽한 방음벽 너머로 듣던 소음과는 달랐다.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소리였다. 태환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고 서연의 손을 바라보았다. 피아노를 치던 길고 아름다웠던 손가락. 지금은 설거지와 빨래로 거칠어져 있었다. 미안하오. 그가 말했다. 그것은 그가 10년 만에, 아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건넨 사과였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뭐가? 미안해요. 10년 전. 당신을 혼자 두었던 거. 당신이 어떤 고통 속에 있었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거. 내가 비겁했소. 그는 그녀의 거칠어진 손을 자신의 투박한 손으로 서툴게 감쌌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나도 당신에게 말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난 무서웠어요. 당신의 세계가, 당신의 가족이, 나 같은 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들은 10년의 오해와 고통을 마침내 마주보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태화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난 K 글로벌로 돌아가지 않을 거요. 돌아갈 수 있다고 해도 원하지 않아.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얼음벽이 아니었다. 내가 가진 건 이 낡은 아파트와 당신, 그리고 4명의 아이들 뿐이요. 난 좋은 아빠가 되는 법도, 좋은 남편이 되는 법도 모르오.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평생을 명령과 지시로 살아온 그에게 이 말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고백이었다. 배우고 싶소. 당신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가족이 되는 법을. 그것은 화려한 프러포즈가 아니었다. 다이아몬드 반지도, 낭만적인 약속도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서연이 평생 들어본 말 중에 가장 무겁고 가장 진실된 고백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그리고 그녀는 대답 대신 그의 거친 손을 마주 잡았다. 몇 달 후, 봄이 왔다. 낡은 아파트 앞 공원에는 벚꽃이 만개했다. 강태환은 더 이상 수트를 입지 않았다. 그는 편안한 면바지와 셔츠 차림으로 4대의 자전거가 서로 엉키지 않도록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소라, 너무 빨리 가지마 별아.
앞을 봐야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거기엔 짜증 대신 다급한 애정이 실려 있었다. 서연은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서도 공원을 산책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해졌다. 그녀의 곁에는 작은 유모차가 있었고 그 안에는 5번째 아이가 곤히 잠들어 있었다. 그들이 이 낡은 아파트에서 맞이한 새로운 기적이었다. 태화는 아이들을 세워두고 땀을 닦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벤치에 앉아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괜찮아 서연은 그의 어깨에 기댔다. 당신이야말로 괜찮아 보여요. 4명도 벅찬데. 태화는 웃었다. 그건 그가 지어본 미소 중에 가장 어색했지만 가장 행복한 미소였다. 5도 괜찮을 것 같소. 그들은 말없이 벚꽃잎이 흩날리는 공원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의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강태환의 완벽했던 세계는 산산조각 났었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시끄럽고 엉망진창이며 예측 불가능하지만 눈부시게 따뜻한 그의 가족이 자라나고 있었다.